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 기계기능사 2013년 1월 27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냉동장치에서 안전사항 운전 중에 점검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운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운전 중 점검사항, 그리고 반대로 운전하지 않을 때, 어떨 때? 운전 전 점검사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 중에 점검하는 게 안전해요? 운전 전에 점검하는 게 안전해요? 당연히 운전 전에 기계가 멈춰 있을 때 점검하는 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운전 전에 점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운전 중에만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거? 간단하죠. 운전 중 점검 사항이라는 거는 주로 압력과 온도. 왜? 압력과 온도는 운전 중이 아니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 같은 경우는 운전 중에만 점검이 가능하다. 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위도 되겠고요. 그렇게 뭐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운전 중 점검 사항은 주로 압력과 온도밖에 없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로 운전 전 점검을 해주는 게 좋고. 자, 그렇다면 보기 봅니다. 1번에 냉매의 각부 압력 및 온도, 요거는 운전 중에 점검을 해야 되죠. 그 다음 2번에 윤활유의 압력과 온도, 이것도 운전 중. 그 다음에 냉각수의 온도도 당연히 운전 중에. 하지만 4번에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언제? 운전 전에 해주는 게 좋죠. 운전 중에 돌고 있는데 회전 방향 확인할 방법이 어떻게? 육안으로 물론 뭐 확인이 되겠지만 정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4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 그래서 이 녀석은 운전 전에 해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2번에 가스보일러 점화 시 주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연소실 내의 용적 4배 이상의 공기로 충분히 환기를 행할 것.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점화는 3번에서 4번, 3에서 4회로 착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돼 있는데, 점화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보일러에 이제 연소를 하는 곳은 노통이죠. 연소실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버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붙여야 돼. 불을 이렇게 탁 붙여야 돼요. 이 불은 어떻게? 한 번에 탁 붙는 게 가장 좋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붙여. 네 번째부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착화 또는 여기서는 이제 점화라고 되어 있네요. 점화는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점화는 3에서 4회가 아니고 한 번에.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직접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 직접적 원인은 두 가지. 불완전한 행동과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거는 작업자가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했고, 불완전한 상태라는 건 뭐예요? 작업 환경이 지금 불안한 상태, 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 있다거나 그런 상태를 이제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면은 보기 1번에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이거 뭐예요? 불완전한 행동이죠.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다음 2번에 불완전한 조작, 기계를 잘못 조작했다, 뭐예요? 불완전한 행동.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안전지식의 부족돼 있는데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4번에 보시면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했다. 요거 뭡니까? 불완전한 상태가 되죠. 왜? 안전장치가 제거된 상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행동 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맞아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안전지식이 부족하다. 요거는 뭐예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교육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간접적 원인 중에서
교육적 원인이 되겠죠. 안전교육이 안 됐다. 그래서 안전지식이 부족하다. 3번은 요 간접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 안전지식 부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근로자가 보호구를 선택 및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좀 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4번 문제 근로자가 근로자 입장이죠. 근로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사업주 내지는 안전관리자.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업주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 읽어보면 근로자가 보호구를 선택 및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올바른 관리 및 보관 방법, 요거는 근로자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쓰는 보호구니까 어떻게 뭐 보관할 것이며,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씻어서도 입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호구의 가격과 구입 방법 돼 있는데, 자, 보호구를 구비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업주가 된단 말이야. 사업주 내지는 안전관리자가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또는 뭐 작업장에 안전보호구는 그 근로자 이상의 수만큼 구비해 놓으라 라는 지침이 있어요. 누가? 사업주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보호구의 가격과 구입 방법은 사업주 내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면 3번은 보호구의 종류와 성능, 그 다음에 올바른 사용 방법, 이건 당연히 근로자가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전기용접기 사용상의 준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용접기의 1차 측에는 용접기 근처에 규정값보다 1.5배 큰 퓨즈를 붙인 안전 스위치를 설치한다 돼 있는데, 자, 퓨즈 또는 뭐 차단기 이렇게 얘기하죠. 차단기. 이 녀석들의 역할이 뭔가요? 역할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또는 이제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 누전이나 뭐 지락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퓨즈는 지가 팍 터져버리죠. 얘가 퓨즈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선이 열을 받아서 잘못하면 화재로 번진단 말이에요. 차단기 역시 자기가 먼저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번에 보기 보시면 용접기의 1차 측에는 용접기 근처의 규정값보다 1.5배 큰 퓨즈를 설치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1V짜리 용접기다 라고 칩시다. 상용 압력이 1V짜리 용접기예요. 근데 뭔가 누전이 일어나 가지고 1.1V 내지는 1.2V의 전압이 들어왔다. 그럼 어때?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작업자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러면 퓨즈가 떨어져야 되는데 퓨즈가 1.5배 커. 그러면은 퓨즈의 작동 압력은 언제입니까? 1.5에서 작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1.1이랑 1.2일 때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퓨즈라는 거는 그 상용 압력에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거나 뭔가 누전이 발생했다 이러면 바로 탁 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1.5배가 아니고 사용 전압에 알맞게 퓨즈를 사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음 6번. 보안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중량물의 낙하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자, 중량물이 떨어진다. 어디로? 머리 위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앞면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 그래서 뭔가 이제 떨어지는 위험을 사람이 추락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모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이 녀석은 보안경이 아니고 안전모다. 자, 그럼 7번 문제. 일반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공구는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점검한다.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되죠. 사용 후에 점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고 나고 나서 점검한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사용 전에 점검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가연성 가스의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치를 청소하고자 할 때는 가연성 가스로 한다. 말도 안 되죠. 가연성 가스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불연성 가스로 청소해야 안전하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저장소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 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인데, 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지식경제부 있죠. 지식경제부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느냐?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연도의 걸 풀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겠죠. 혹시나 이렇게 나온다면은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지금은 지식경제부라는 게 없어요. 이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9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뭐 2번에 보시면은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충전하기 위한 거예요.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기에다가 가스를 충전해서 그거를 이제 이동하는 거죠. 자, 다음 3번에 냉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모든 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그 냉동을 하기 위한 장치인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기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기기, 그거를 냉동기라고 한다. 그 다음 4번에도 특정 설비라 함은 저장 탱크와 모든 고압 가스 관계 설비를 말한다가 아니고, 모든 게 아니고 이 녀석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공기조화용으로 사용되는 교류 3상 220V의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의 외함 및 철대의 제3종 접지 공사를 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접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감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감전에 의한 기기의 파손을 막는 게 접지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기 한번 보면은 1번에 감전사고를 방지한다. 요거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기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 성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0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기기의 성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기기의 안전과 관련이 있지. 그럼 뭐 나머지 3번 누전 화재의 방지, 요것도 맞고, 4번에 기기 배관 등의 파괴 방지해서 얘들은 다 뭐예요? 기기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번에 아닌 것은 2번. 성능과는 전혀 관계없다. 자, 다음 11번. 압축기 토출 압력이 정상보다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그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압축기의 토출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졌대요. 그럼 기존의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토출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고압측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압축비보다 현재의 압축비가 어떻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냉동효과는 어때? 냉동효과 Q는 같은데 변하지 않았는데 압축기가 1은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효율이 떨어졌다. 악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출 압력이 정상보다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악영향이 아닌 것은이죠. 그래서 1번 냉각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거는 악영향 맞죠? 그 다음 2번에 냉매계통에 공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불응축가스 혼합됐다. 요것도 악영향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냉각수 온도가 낮은 경우,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응축이 더 잘 되죠. 얘는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겠네요. 그럼 4번 같은 경우 응축기 수백 안에 물때가 낀 경우 이것도 악영향이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12번 보일러에서 폭발구 방폭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자, 방폭문이란 게 뭐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연소실 후부나 측면에 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연소실, 다른 말로 노통 이라고 하고, 여기 후부에 이렇게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방폭문, 얘가 방폭문입니다. 자, 방폭문의 역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논의 압력이 올라갔어요. 논의 압력이 올라가는데 멈추지 않아. 계속 압력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연소실에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방폭문이 탁 열려가지고 이 압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압력뿐만 아니고 미연소 가스가 존재할 때도 미온소 가스에 의한 폭발에 의한 그런 이제 위험을 방폭문이 미리 탁 열려버리면서, 방폭문이 뭐예요? 자기가 터지면서 이제 장치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탁 열리면서 이 장치를 보호해 주는 역할, 그게 방폭문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폭발가스의 외부 배기를 위하여. 폭발 시 이제 장치를 보호한다. 요게 이제 주 포인트니까. 자, 그럼 13번에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 소화제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요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4번 탄산가스. 자, 그다음 14번 가스 용접에서 토치의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토치나 팁은 작업장 바닥이나 흙 속에 방치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고. 그럼 2번에 팁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그고 한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죠. 그럼 3번에 토치를 망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럼 4번에 보시면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주입하여 관리한다 되어 있는데, 토치가 뭐예요? 불꽃을 일으키는 장치잖아. 불을 이렇게 뿜어내는 장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기름이랑 그리스를 주입한다고? 그럼 불 붙일 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빵 터져버려요. 그 14번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 자, 15번 재해 예방의 4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재해 예방의 4가지 기본 원칙은요. 자, 1번 대책 선정의 원칙. 뭡니까?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예방 가능의 원칙. 순서대로 적어 드릴게요. 예방 가능의 원칙. 얘는 뭡니까? 대책을 잘 세웠다면 사고가 미연에 예방이 되겠죠. 미연에 방지된다, 예방된다.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3번에 손실 우연의 원칙. 이건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뭔가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몇 월 며칠 예고해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라는 거는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손실 우연의 법칙, 손실 우연의 원칙. 자, 그다음 4번에 원인 계기의 원칙. 자, 요건 뭐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원인과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사고라는 거는 원인이 뒤따른다. 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요렇게 4가지입니다. 그럼 아닌 것은 4번이죠. 재해 통계의 원칙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16번. 냉동의 원리에 이용되는 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죠. 자, 열의 종류랍니다. 열의 종류.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에 증발열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증발할 때 물의 증발 잠열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는 작용. 그래서 물의 증발 잠열. 이 녀석은 요 열의 종류가 맞겠죠. 자, 그다음에 2번에 승화열. 승화열은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잡열. 뭐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하는 거. 그때 주변의 열을 뺐잖아요. 이것도 뭐다? 열의 종류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융의 열. 융의 열은 뭡니까? 얼음. 얼음의 융의 열. 융의 잡열이 되겠죠. 자,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훔치는 작용. 그래서 얼음의 융의 잡열. 그렇다면 열의 종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 물의 증발 잡열,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잡열, 그 다음에 얼음의 융의 잡열이 되겠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전기 저항열. 자, 전기 저항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 뭐였다? 전기식 냉동기.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냉동기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냉동 방식이에요. 냉동기의 냉동 방식 또는 냉동의 종류에 속하는 거지 열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전기 저항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압축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토출가스 온도는 압축기의 흡입가스 과열도가 클수록 높아진다. 1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고, 자, 그다음 2번에 프레온 12를 사용하는 압축기에는 토출 온도가 낮아 워터 자켓을 부착한다. 이건 말이 아예 안 맞죠. 그래서 바꿔주게 되면 프레온 12가 아니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압축기에는 토출 온도가 높음으로 워터 자켓을 부착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럼 3번에 톡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최저 효율은 커진다 돼 있는데, 자, 톡 클리어런스가 뭐예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왕복동식 압축기에서 요 피스톤이 이제 압축을 쭉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쭉 밀어 올렸을 때 요 상사점, 이 거리, 요거를 톡 클리어런스 라고 하는데, 요 톡 클리어런스는 어때요?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죠. 왜?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톡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자, 톡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최저 효율은 커진다. 아니죠. 최저 효율은 작아지겠지. 얘는 클리어런스라는 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요 3번도 그래가지고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여도 최저 효율의 변화는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최저 효율은 감소합니다. 자, 17번의 답은 1번이 되고, 자, 그다음 18번 증발식 응축기의 엘리미네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증발식 응축기, 요 녀석이 쿨링타워의 원리하고 주로 비슷한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는 냉각수, 여기 냉각수가 이렇게 고여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응축기 코일이 들어옵니다. 코일. 그렇다면 요 코일 안에는 냉매가 들었겠죠. 냉매가 들었을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요 냉각수를 요렇게 빼가지고 노즐을 통해서 쫙 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축기에서 갓 들어온 고온 고압의 그 기체 냉매가 차가운 냉각수랑 만나가지고 응축이 돼서 나가겠죠. 그리고 상부에는 뭐가 붙어 있다? 이렇게 팬이 붙어 있어요. 팬이. 그럼 팬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람을 위로 쫙 빼준단 말이에요. 빨아당겨 가지고. 근데 이 팬이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 물 알갱이들이 잘못하면은 바깥으로 비산돼요. 그 비산되게 되면은 그 실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2차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비산 방지 장치인 엘리미네이터를 설치하죠. 자, 그렇다면 엘리미네이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냉각관에 분사되는 냉각수가 대기 중에 비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다. 그래서 여기서 분사되는 게 전부 냉각수잖아요. 냉각수. 자,
그래가지고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19번 다음 설명 중 내용이 맞는 것은 1번에 1BTU는 물 1파운드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아니고 1도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자 다음 2번에 절대압력은 대기압의 상태를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이다. 자 대기압 상태를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은 절대압력이 아니고 게이지 압력입니다. 자 그럼 3번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 시켰을 때 온도는 내려간다. 자 단열 팽창 뭐예요? 교축이잖아, 교축. 팽창 밸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교축시키게 되면 PT가 감소하게 되고 엔탈피는 일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고 엔탈피가 일정하네요. 그러면은 3번에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켰을 때 온도는 내려간다. 3번이 맞겠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은 볼샬의 법칙이란 기체의 부피는 절대압력의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죠.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19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20번. 정연파 교류전류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시료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IM은 전류의 최대치이다.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IM, 요거의 뜻은 뭐냐면은, I는 뭐예요? 전류죠, 전류. I는 전류, 암페어의 값입니다. 그리고 M이라는 거는 맥스의 약자예요. 즉, 최대 전류값. 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시료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으니까 시료값 구하는 공식. 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I 자승 M하고 같아요. 뭐예요? 2분의 최대 전류의 자승의 루트 시온 값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루트 한번 없애볼까요? 루트 없애게 되면은 I 자승이니까 IM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 루트가 2에다가 이렇게 씌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요거를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요 0.7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값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21번에 흡수식 냉동장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백화점 공조용, 2번에 산업 공조용, 3번에 제빙 공장용, 그 다음 4번에 냉난방 장치용 돼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라는 건 뭐예요? 자,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흡수식 냉동기가 있다. 자, 친절히 적어드리면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그 다음에 흡수기,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발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 흡수식 냉동기의 증발기 같은 경우는 6.5에서 항상 7mm 수은주 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응축기에서 오는 그 응축된 냉매를 증발기에서 쉽게 증발시키려고. 그래야지 온도가 빨리 떨어지니까. 근데 요 6.5에서 7mm 수은주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저 온도는 몇 도씨냐 하면은 대략 5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5도씨. 무슨 5도씨? 상온 5도씨.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상온 5도씨예요. 자, 그럼 상온 5도씨짜리 증발기로 얼음을 얼릴 수 있을까요? 제빙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1번 흡수식 냉동장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3번 제빙 공장용. 제빙이 불가능해요. 상온 5도씨란 말이야, 증발기가.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그림의 기호가 나타내는 밸브로 맞는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3번 다이어프램 밸브. 자, 23번 탄성이 부족하여 성면, 고무, 금속 등과 조합하여 사용되며 내열 범위는 마이너스 260도씨에서 260도씨 정도로 기름에 침식되지 않는 패킹은, 자, 요거는 3번의 합성 수지 패킹입니다. 자, 다음 24번 증발기에 대한 재상 방식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증발기 재상이 뭐예요? 재상, 다른 말로 적상이라고 하는데, 장시간 냉동장치를 운전하다 보면은 증발기 쪽에 그 얼음이 생기죠. 왜? 대기 중에 공기가 그쪽에서 응축해가지고 들러붙어 있다가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적상이 계속 끼다 보면, 자, 배관에 이렇게 얼음이 계속 들러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하고 전열 교환 해가지고 증발이 돼야 되는데 전열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증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기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럼 이 얼음을 녹여줘야 되겠지. 요 적상을. 적상을 녹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재상이잖아, 재상. 자, 그렇다면 재상 방식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의 전열 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증발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증발기가 있고 증발기 안에 코일이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는 팽창 밸브가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냉매가 들어가서 증발돼서 나오는데 요 표면에 요 배관 표면에 얼음이 쫙 끼어 있단 말이에요. 쫙 끼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열 재상 뜨거운 전열봉을 탁 끼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전열봉을 탁 끼우고 그 얘는 어디다가 연결하냐? 뭐 220V 전원에다가 연결하겠죠. 그 전기장판의 원리와 똑같아요. 전기를 딱 연결하면은 얘가 확 데워져요. 온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온도가 증발기 안에 적상을 어떻게 녹여주겠죠.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전열 재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핫가스 재상은 뭐예요? 냉동기가 압축, 응축, 좀 작나? 요거 지워버릴게요. 자,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적상이 끼는 곳은 어디야? 요 증발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적상이 확 꼈어.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서 배관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배관을 인출해서 여기다 탁 연결을 해버려.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요. 그리고 밸브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밸브들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상이 필요할 때 이쪽에서 나오는 압축기에서 나오는 고압의 가스죠. 기체 냉매, 기체라고 정리이 나올까요? 기체 냉매를 이쪽 팽창 밸브 출구 쪽에다가 쫙 공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팽창 밸브 잠궈야 되죠. 팽창 밸브 잠궈 놓고 이렇게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뜨거운 가스가 지나가면서 증발기의 얼음을 확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핫가스 재상이 된다. 자, 그다음 3번에 살수 재상이란 건 뭐냐면은 요 표면에다 그냥 따뜻한 물 뿌려버리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나 그냥 일반 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녹겠죠. 요게 살수 재상이 되고, 자, 아닌 것은 4번 피냉 제거 재상. 요런 재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4번에 아닌 것은 4번이 되죠. 자, 다음 25번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10kg/제곱센치 이하 증기, 물, 기름, 가스 및 공기 등의 각종 유체를 수송하는 관으로 일명 가스관이라고도 하는 관은 자, 요거는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배관용 탄소관관,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그 다음 고압 배관용, 마지막에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들이 압력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들 압력을. 자, 배관용, 일반 배관용 탄소관관은 10kg/제곱센치 미만일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압력이 걸리는 압력이 10kg/제곱센치 미만일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압력 배관용은 10kg에서 100kg 사이, 요 압력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고압 배관은 좀 더 높겠죠. 그래서 고압 배관은 100kg/제곱센치 이상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상일 때. 고온 배관은 언제? 350도씨 이상. 고온이니까 이상일 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위가 바뀌어가지고 메가파스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메가파스칼은 0만 하나 빼주면 되죠. 1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10메가파스칼 사이. 그럼 얘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자, 최근에는 이렇게 메가파스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10kg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배관용 탄소강건이 되겠죠. 자, 26번에 OR 회로를 나타내는 논리기호로 알맞은 것은 자, and OR not 이렇게 놓고 봤을 때 and는 D 있죠, D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 OR은 R이란 말이에요. R.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R. 그 다음에 not이라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앞에다가 동그라미 딱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 4번에 보시면 요 OR 기호에다가 어떻게 앞쪽에다 동그라미 탁 쳐놨죠. 그럼 얘가 not이란 말이야. not. 그리고 얘는 OR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노아. not과 OR을 합쳐놓은 노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번은 OR 회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not 회로가 될 거고, 3번은 and 회로가 될 거고요. 4번은 노아 회로가 되겠다. 26번에 OR 회로를 나타내는 논리기호로 맞는 것은 1번. 자, 27번 암모니아 냉동기에 사용되는 순행 응축기의 전열 개수 열통과율이 800kcal/m 자승 도시이며 응축 온도와 냉각수 입출구의 평균 온도차가 8도씨일 때 1냉동톤당 응축기의 전열 면적은 약 얼마인가? 자, 여기서 일단 몰레르 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몰레르 선도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발기 측을 Q1이라고 하고요. 응축기 쪽을 Q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저온이고 얘는 고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응축기의 전열 면적입니다. 응축기라 하면은 Q2죠. Q2. 얘가 응축기. 얘가 뭡니까? 증발기니까.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1냉동톤이래요. 증발기의 능력이 1RT다. 이렇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뭐 열통과율을 줬기 때문에 열통과율이 나오면 무슨 공식? Q는 K, F, 델타 T. 그래서 얘는 열량, 얘는 열통과율, F가 뭡니까? 면적, T가 평균 온도차.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Q라는 거는, 자, 요 Q는 뭐예요? 응축기의 전열 면적이기 때문에 Q2란 말이야. 그럼 일단 Q2의 열량을 구해야 되죠. Q2의 열량을 어떻게 구하냐? Q2는 1RT죠. 증발기의 냉동 능력이 1RT예요. 그럼 1RT 곱하기 3320. 자, 이렇게 해야 kcal/h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위를 바꿔주고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방열개수 1.3. 냉동기의 방열개수는 1.3이죠. 그래서 증발기와 응축기의 용량 차이는 1.3배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열개수 1.3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대로 넣습니다. 얘가 Q2니까, 자, Q2 1 곱하기 3320 곱하기 1.3은, 자, K 열통과율 800이죠. 800 곱하기 F 곱하기 온도차 8도씨라고 했네요. 그럼 F를 구하기 위해서는 F는, 자, 나머지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거 1은 1 적어드릴까요? 헷갈리지 않게. 1 곱하기 3320 곱하기 1.3에다가 나누기 800 곱하기 8도씨. 자,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구해보시면 0.67m의 자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2차 냉매의 열 전달 방법은 해서 1차 냉매와 2차 냉매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자, 그래서 실제로 냉매가 들어가가지고 상태 변화하는 거. 여기서
기체로 출발해서 응축돼가지고 액체가 됐다가 다시 팽창 밸브 증발기 통과하면서 기체가 된다. 이렇게 상태가 직접 변하는 냉매를 1차 냉매 또는 직접 변한다라고 해서 직접 냉매라고 했죠. 그리고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열을 이용하냐?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잡열을 이용합니다. 잡열. 자, 근데 2차 냉매라는 게 뭐야? 브라인이란 말이에요. 브라인이라는 거는 여기다 캐스케이드 콘덴서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실내 장치가 있으면 실내에 요 냉동 장치가 있으면 여기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죠. 근데 얘는 뭐예요? 브라인이라는 건 자 여기 안에 브라인이 꽉 차 있다. 근데 얘가 이제 2차 냉매란 말이에요. 2차 냉매인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다? 잘 얼지 않아. 잘 응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온도만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잡열이 아니고 얘는 현열교환 하겠구나. 현열교환. 그냥 현열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2차 냉매는 브라인이라고 하고요. 현열교환하게 됩니다. 현열교환. 그렇다면은 28번 문제에서는 2차 냉매 열 전달 방법은 4번 감열로 전달된다. 왜? 감열이 뭐라고 했어요? 현열이니까. 같은 뜻이에요. 감열이나 현열이랑 같은 뜻입니다.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거. 그 28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29번. 프레온 냉매 중 냉동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는 4번 R22가 돼요. 자, 그다음 30번. 응축 온도 및 증발 온도가 냉동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비는 증가한다. 그려보면 되죠. 모르면 항상 모르면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몰레르 선도를 딱 그려요. 그려놓고 자 여기서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자 위에 응축 온도는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자 요 증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압축비가 증가한다. 자 기존에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일을 더했으니까 압축비 증가하는 거 맞네.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맞아요.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냐? 증발 온도가 일정하고 응축 온도가 높아지면 압축비는 감소한다 돼 있죠. 자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증발 온도가 일정하고 응축 온도가 높아진대요. 그럼 요게 이렇게 높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축비는 기존에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죠. 압축비는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 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위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 자 요 증발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한다 돼 있는데 자 기존에 이거보다 압축비가 어떻게 됐어요? 압축비가 줄은 거죠. 압축비가 줄었기 때문에 효율은 더 좋아지고 압축기는 일을 덜 했어. 그렇다면 토출가스 온도는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응축 압력이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증발 기축이 떨어졌어. 그럼 냉동 능력은 기존에 이만큼이었는데 어떻게? 요만큼으로 줄었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4번 같은 경우.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럼 31번. 왕복동 압축기 용량 제어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부하 변동 시 압축기 용량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왕복동 압축기죠. 왕복동 압축기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흡입측, 그 다음에 토출측이 있어요. 그리고 흡입측, 흡입 밸브가 있고 토출측, 토출 밸브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끔 밸브 모양을 바꿔 그렸습니다. 원래 그림에서 흡입 토출 밸브는 어떻게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죠. 근데 요거를 제가 그냥 알아보기 좋으라고 요렇게 임의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요대로 보시고 문제 봅니다. 왕복동 압축기 용량 제어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흡입 밸브 조정에 의한 방법. 흡입 밸브를 조금 잠그는 거예요. 그럼 압축량이 줄 테니까 용량 제어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2번에 회전수 가감법. 이건 뭡니까? 안에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한다. 용량 조절 가능하죠. 그 다음 3번은 넘어가고 4번에 바이패스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토출가스 일부를 이쪽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압축함으로써 혹은 뭐 재팽창 시킴으로써 용량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 안전 스프링의 강도 조절법, 요거랑은 뭐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냉동 사이클에서 액관 여과기의 규격은 보통 몇 메시 정도인가? 요거 외워주세요. 80에서 100메시. 답은 2번. 자, 그럼 33번 역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요거 답은 4번이에요. 값이 0인 경우가 없다 돼 있는데 역률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값이 0이 나오고 사인 값이 1이 나올 때는 역률이 0이 됩니다. 그러므로 값이 0인 경우가 없다. 틀렸죠?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코사인 0이고 사인 1일 때 역률은 0이 된다. 33번은 4번이 되고, 자, 그럼 34번 압력 표시에서 1atm과 값이 다른 것은 쭉 한번 써볼게요. 1atm은 760ml HG와 같고, 그럼 1.0332 kg/제곱센치와 같고요. 그 다음에 10.33 미터 H2O 또는 뭐 아쿠아죠. 요 각과 같고, 그리고 1.01325 바와 같습니다. 바와 같고, 그 다음에 101325 파스칼과 같고,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이 있죠. 0.101325 메가파스칼과 같다. 자, 그렇다면 34번에 1atm과 값이 다른 것은 2번에 보시면 1.10325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0.101325 메가파스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35번에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을 몰레르 선도에 표시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어요. 몰레르 선도 이렇게 있고 2단 압축, 2단 팽창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번호를 그대로 넣어보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에 중간 냉각기의 냉동 효과는 어디인가? 중간 냉각기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중간 냉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 7번 답은 1번. 1번이 맞네요. 그럼 나머지 왜 틀렸나 보죠. 2번에 증발기의 냉동 효과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1번, 9번이에요. 증발기의 냉동 효과는. 자, 그 다음에 3번. 팽창변 통과 직후 냉매의 위치. 팽창변이, 자, 팽창 밸브가 지금 2개예요. 왜? 2단 압축, 2단 팽창이기 때문에 팽창변 통과 직후의 구간은 7번과 9번이 되겠죠. 2개. 7번과 9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응축기의 방열량은 메뉴에 있네요. 4번부터 6번까지. 4번, 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36번 터보 냉동기 운전 중에 서징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서징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서징 현상의 뜻은 요게 주로 뭐 여기서는 이제 터보 냉동기나 뭐 펌프 요런 데서 많이 발생돼요. 자, 그렇다면 장치를 장시간 운전 시 발생되는
자료 진동에 의해 압력계의 지침이 떨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돼요. 자, 이게 서징입니다. 장치가 장시간 운전 시 발생되는 자료 진동으로 압력계의 지침이 떨리고 요게 심할 경우에는 소음까지 발생되는 현상, 이게 서징이다. 자, 그렇다면 터보 냉동기의 운전 중에 서징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이죠. 1번에 흡입 가이드 베인을 너무 조였을 때 입구를 너무 확 조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압력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지침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럼 2번에 가스 유량이 감소되었을 때 압력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에 냉각 수온이 너무 낮을 때 돼 있는데 냉각 수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의 온도랑 관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인과 맞지 않는 것은 3번. 냉각수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응축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치 이하의 가스 유량으로 운전할 때 이것도 가스 유량 감소됐을 때랑 같은 현상이겠죠. 36번의 답은 3번. 자, 37번. 회전식 압축기 피스톤 압출량 V를 구하는 공식은 어느 것인가 해가지고, 자, 요거는 참 안 나오던 문제인데 이번 요 회차, 지금 풀고 있는 회차에서 제가 처음 본 문제예요, 사실. 최근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37번에 회전식 압축기의 피스톤 토출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주로 왕복동식이 많이 나요. 왕복동 압축기의 피스톤 토출량 V는 제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4분의 파이 D, 큰 D, 파이 D 자승의 L, N, R 60이라고 해서 요거를 무조건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건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회전식 압축기입니다. 회전식 압축기의 토출량 V는 얼마인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개 바뀌지 않아. 4분의 파이 곱하기 대문자 D의 자승 빼기 스몰 D의 자승.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곱하기 TNR로 바뀌었습니다. TNR 길이 대신에 뭐? 두께. 곱하기 60 이렇게 돼요. 4분의 파이 D 4분의 파이 큰 D 마이너스 작은 D 곱하기 TNR 60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두 개 다 좀 외워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찾아본다면 사실 이거랑 똑같이 생기는 거 있다 없다? 없죠. 근데요, 자 보세요. 4분의 파이를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4분의 파이는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0.785가 나옵니다, 값이.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8번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에서 습압축 냉동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 자, 몰레르선도 딱 그렸을 때 인계점, 포화익선, 건포화 증기선이죠. 그럼 건포화 증기선에 딱 물려서 올라가는 거 뭐예요? 건포화 압축. 얘는 건포화 압축. 여기서 열을 좀 받았어. 열을 받아가지고 과열이 됐습니다. 그럼 이 과열 구간에서 압축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열 압축. 근데 냉매가 액냉매가 넘어오네. 그건 뭡니까? 습증기 구역에서 압축되는 이 뭐야? 습압축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습압축 냉동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 여기에 딱 걸려있는 냉동 사이클. 요렇게 그려줘야 요거는 관행각까지 있네요. 자, 요렇게 그려줘야지 습압축이 되겠죠. 요렇게 습증기 구역 안에서 출발하는 압축. 그렇다면 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A, B, C, D, A.
자, 그 다음 39번 문제. 어떤 냉동기에서 0도씨 물로 0도씨 얼음 2톤을 만드는데 40kWh의 일이 소요된다면 이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약 얼마인가? 단, 얼음의 융해 잠열은 80kcal/kg이다.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개수죠. COP를 구합니다. COP를 구해라. 그럼 냉동장치의 COP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자, 효율은 준 것분의 한 거. 냉동장치에서 준 거는 AW, 2를 줘가지고 열을 뺐죠. 냉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시 적어본다면 AW가 압축 1, 그 다음에 Q가 냉동 효과 또는 냉동 능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냉동 능력을 바로 주어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줬냐 하면은 0도씨 물로 0도씨 얼음을, 자, 0도씨를 0도씨로 물을 얼음으로 바꿨어요. 그럼 뭡니까? 물에서 얼음으로 바뀐다는 거는 응고잖아. 응고 잠열 뭡니까? 80kcal/kg이 응고 잠열이죠. 응고 잠열이나 융해 잠열이나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응고 잠열 80kcal/kg이 나오는 거고, 자, 몇 톤? 2톤을 킬로그램을 바꾸면 2000kg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G고 이 잠열은 뭡니까? R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잠열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스몰 ql은 GR이었단 말이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자, G 값이 2000 곱하기 80 하면 얼마 나와요? 요게 16만 kcal가 나와요. 16만 kcal가 나온다. 이게 뭡니까? 냉동 능력. 요거. 그 다음에 압축 1은 40kWh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랬어요? 1kW는 뭐랑 같다? 860kcal/h랑 같죠. 요거 다시 쓰면 뭐예요? 1kWh는 860kcal와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hour가 1로 넘어간 거니까. 자, 그럼 그대로 씁니다. 단위까지 적어 드릴게요. 16만 kcal 나누기 40kWh 곱하기 860kcal/kWh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kWh 날라가고 kcal 날라가고, 제가 뭐랬어요? 효율은 단위가 없다. 자, 요대로 구하시면은 4.65가 나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동간 굽힌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열간 굽힘 시 가열 온도는 100도씨 정도로 한다 돼 있는데, 동간 같은 경우는 600에서 700도씨입니다. 그래서 100도씨가 아니고 600에서 700도씨. 40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41번. 어느 제빈 공장의 냉동 능력은 6RT이다. 응축기 방열량은 얼마인가? 단, 방열 개수는 1.3이다.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물레로선 딱 그려놓고 Q1, Q2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응축기의 방열량은 얼마인가? 대신 지금 뭘 줬어요? 요 냉동기 냉동 능력 6RT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응축기 열량 구하는 방법, 6RT 곱하기 3320 해서 얘를 kcal/h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 곱하기 얼마? 방열개수 1.3 하면은 얘가 뭐야? Q2잖아요. Q2. 얘가 뭡니까? Q1이란 말이야. Q1 곱하기 1.3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은 뭐다? 25896 kcal/h가 되겠다. 자, 41번의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럼 42번. 이원 냉동장치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R290은 어느 것인가? 자, 이거는 1번 프로판입니다. 자, 그럼 43번. pH 선도상의 각 번호에 대한 명칭 중 맞는 것은 자, pH 선도입니다. pH 선도. 자, 그러면 1번 선은 뭐다? 1번은 요렇게 가네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선, 등압력선, 등압력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H가 뭐예요? 엔탈피죠. 그래서 등 엔탈피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있으면 얘가 살짝 사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뭐였습니까? 3번.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등 엔트로피선입니다. 엔트로피. 자, 그 다음 4번에 이렇게 요 인계점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선들. 자, 이게 뭐였어요? X. 다른 말로 뭐였다? 요 점선으로 된 거를 등 건조도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43번에서 맞는 것은 4번이 맞겠네요. 4번. 자, 다음 44번. 분해 조립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배관 연결 부속은 4번이죠. 플랜지나 유니온. 다음 45번. 인버터 구동 가변 용량형 공기조악 장치나 증발 온도가 낮은 냉동 장치에서는 냉매 유량 조절이 특성 향상과 유량 제어 범위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팽창 밸브로 적당한 것은 자, 여기 45번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버터의 기능이죠. 인버터가 도대체 뭐를 하는 장치냐? 자, 요거 적어 드릴게요. 주파수를 바꾸어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하는 장치. 자, 주파수를 바꾸어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하는 장치가 뭐다? 인버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주파수를 조정하니까 전자식이 필요하겠다. 전자식 팽창 밸브. 자, 그래서 인버터가 나오면은 전자식입니다. 45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46번. 온수 난방 방식의 분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온수 난방 방식의 분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강제순환식. 자, 강제순환식, 자연순환식 펌프 사용하냐 안 하냐?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복관식, 단관식 뭐였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라디에이터가 한 개 있다. 방열기. 근데 관이 이렇게 한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급수주관, 환수주관이 한 배관에 연결돼 있으면 뭐다? 단관식. 관이 하나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거 뒤에 배관이 없고, 자, 급수주관 한 개, 그 다음 환수주관 한 개, 각각 한 개씩 두 개. 뭡니까? 복관식. 요런 분류 방식도 있었고. 자, 그 다음 3번에 상향 공급 방식과 하향 공급 방식이 있었죠. 상향은 뭐예요? 물을 위로 보내주는 거. 하향은 뭐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 요게 상향 공급 방식과 하향 공급 방식이었고. 자, 근데 46번에 4번에 보시면 진공환수식 나와 있는데, 진공환수식은 온수 난방 방식에는 없어요. 전기 난방 방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에 난방 방식 분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번 진공환수식. 자, 47번 공조 방식 중 패키지 유닛 방식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1번에 공조기로의 외기 도입이 용이하다 돼 있는데, 우리 패키지 방식은 그냥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용 에어컨 우리 외기 도입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공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7번에 틀린 것은 1번 공조기로의 외기 도입이 용이하다가 아니고 어렵다.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자, 48번 가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변풍량. 가변풍량. 이건 뭐예요?
변풍량, 풍량이 변한다.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 정풍량하고. 풍량이 일정한 방식과 풍량이 변하는 방식의 비교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가변풍량. 자, 가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송풍기의 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뭐보다? 정풍량보다 풍량이 좀 작아도 되니까. 왜? 각실에 내가 필요할 때는 넣어주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넣어줘도 되잖아요. 풍량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실내 공기의 청정도가 떨어진다. 뭐에 비해서? 정풍량에 비해서. 왜? 아무래도 풍량이 변하다 보니까 정풍량은 일정한 양으로 계속 넣어주는데 변풍량은 넣어주다 안 넣어주다 넣어주다 안 넣어주다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청정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럼 3번에 일사량 변화가 심한 존에 적합하다. 맞죠? 개별 제어가 용이한 거예요. 변풍량은. 정풍량은 계속 같은 풍량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3번에 일사량 변화가 심한 존에는 적합하다. 변풍량은 적합하다. 자, 그럼 4번에 각실이나 존의 온도를 개별 제어하기가 어렵다. 방금 했잖아요. 일사량이 많은 곳에 일사량의 변화가 심한 곳에 적합하다라는 말은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4번에 각실이나 존의 온도를 개별 제어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48번에 틀린 거는 4번. 자, 다음 49번. 송풍기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은 요건 4번입니다. 소요 풍량과 필요 정합. 자, 다음 50번에 감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냉각식 감습장치는 감습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이다 돼 있는데 감습만이 아니고 냉각 감습 시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압축식 감습 장치는 감습만을 목적으로 하면 소요동력이 커서 비경제적이다. 50번에 2번이 맞아요. 2번 설명이 맞는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 흡착식 감습법은 액체에 의한 감습법보다 효율이 좋으나 낮은 노점까지 감습이 어려워 주로 큰 용량이 아니고 소용량에 쓰겠죠. 자, 그럼 4번에 흡수식 감습장치는 흡착식에 비해 감습 효율이 떨어져 소규모 용량에만 적합하다 돼 있는데 요거는 반대예요. 떨어져가 아니고 크므로 대규모 용량에 적합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1번 실내의 취득 열량을 구하였더니 현열이 28,000kcal/h, 잠열이 12,000kcal/h였다. 실내를 21도씨 60%로 유지하기 위해 취출온도차 10도씨로 송풍할 때 현열비는 얼마인가? 자, 현열비 SHF는 현열 QS 더하기 잠열 QL 분의 QS로 구했었습니다. 그대로 넣어보면 되죠. 현열이 28,000 더하기 잠열이 12,000 분의 현열량이 28,000은 0.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요런 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는 뭐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 52번에 공조용 극기 덕트에서 취출된 공기가 어느 일정한 거리만큼 진행했을 때 기류 중심선과 취출구 중심과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요건 4번 강하거리입니다. 자, 그다음 53번. 다음 공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4번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대부분의 경우 건공기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뭐예요? 전부 습공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54번. 공조부하 계산 시 잠열과 현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요소인 것은, 자, 잠열과 현열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요 현열과 잠열을 구분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흔히 현열을 QS라고 쓰죠. 그럼 잠열을 QL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현열이라는 건 뭐예요? 상태의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거예요. 얘는 온도만 변해. 잠열은 뭐예요? 상태만 변하는 거.
그래서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과정이고 잡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한다. 잡열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얼음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얼음이 물로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거. 그렇다라는 거는 잡열이라는 거는 잡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수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잡열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현열은 뭐예요? 그냥 열만 이동한단 말이에요. 온도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복사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열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4번 돌아가가지고 공조부하 계산 시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요소는 1번에 벽체로부터 취득되는 열량. 벽체 열량 뭐예요? 전도열이잖아. 복사열이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현열인 거고, 그 다음 2번에 송풍기에 의한 취득 열량. 송풍기는 뭐라 했어요? 기계 열량이면서 현열이다. 그냥 모르면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진도 나올 때. 그래서 2번도 현열이고, 그 다음 3번은 극간풍에 의한 취득 열량. 극간풍 뭡니까? 틈새바람이라고. 유리창 같은 데서 들어오는 틈새바람.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틈새바람 뭐예요? 외부에 있던 공기란 말이야. 공기에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함유한 잡열과 현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극간풍은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 4번에 뭐 유리로부터의 취득 열량은 현열이겠죠. 복사열이니까. 54번의 답은 3번 극강풍. 자, 55번. 다익형 송풍기의 임펠러 직경이 600mm일 때 송풍기 번호는 얼마인가? 요런 게 있었어요. 원심식일 때는 150mm 분의 회전 날개지름 을 NO로 나타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류식일 때 100mm 분의 회전 날개지름을 우리가 NO로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는 다익형 송풍기라고 했기 때문에 다익형이 뭐예요? 다익형은 원심식이거든. 그럼 이대로 풉니다. 150분의 임펠러의 직경이 600이래요. 이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4가 나옵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 공연장의 건물에서 관람객이 500명이고 1인당 CO2 발생량이 0.05m3/h일 때 환기량은 얼마인가? 단 실내 허용 농도 CO2 농도는 600ppm. 그 다음 외기 CO2 허용 CO2 농도는 100ppm이다. 자, 해가지고 환기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m3/h. 자, 얘가 환기량이 되고, 환기량 Q는 오염물질 서한도 빼기 얘가 이제 ppm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적지 말고 문제에 나온 대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실내 허용 농도 CO2 농도 ppm 빼기 외기 CO2 농도 분해 얘도 ppm이고, 오염 가스 발생량 m3/h 이렇게 구하고, 이 단위가 아래쪽의 단위가 ppm일 때는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m3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환기량이에요. 환기량. 그럼 실내를 환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실내 환기량이 얼마냐, 외기를 얼마만큼 도입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죠. 실내에 이제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 CO2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기를 얼마만큼 도입시켜야지 환기량이 나오느냐, 요 말인데, 자, 이대로 넣어 보시면은 실내 허용 농도가 지금 600ppm 되어 있습니다. 600 빼기 외기 CO2에 100ppm 분해
실내에서 발생되는 CO2 가스량은 1인당 CO2 발생량이 0.05니까 500명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500명 곱하기 0.05 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10의 6승 해주시게 되면은 답은 5만이 나옵니다. 미터 3승 per hour. 그래서 시간당 5만 미터 3승 (5만 미터 3승의 공기를 환기해 줘야 된다. 자, 그다음 57번. 증기 가열 코일의 설계 시 증기 코일의 열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코일의 전면 풍속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자, 요거는 3번. 3에서 5m/s. 자, 다음 58번. 난방 방식 중 방열체가 필요 없는 것은 난방 방식 중 방열체가 필요 없는 것은 방열체라는 거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라디에이터 있죠. 방열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온수 난방 같은 경우 자, 실내가 있어요. 실내가 있고 실내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요 라디에이터랑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요 배관 안에 온수가 지나가면은 온수 난방, 그 다음 증기가 지나가면 증기 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은 라디에이터 필요한 거죠. 즉 방열체가 필요한 거야. 이게 방열기니까. 그래서 방열체가 지금 필요한 게 1번, 2번은 방열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3번에 복사난방이라는 건 뭐예요? 자, 실내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복사난방이라는 거는 패널을 설치하죠. 패널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온수 또는 증기를 보내준단 말이야. 그럼 이 패널이 뭐예요? 방열체예요. 방열체. 그래서 1번에 온수 난방 방열기 필요하죠. 그 다음 2번에 증기 난방도 방열기 필요해요. 그 다음 3번에 복사 난방도 패널 방열기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거는 4번에 온풍 난방. 온풍 난방은 뭐예요? 온풍기나 공조기란 말이에요. 온풍기나 공조기. 그럼 온풍기 생각해봐요. 실내에 그냥 온풍기 갖다 놓으면 지가 바로 공기 출출시켜버리잖아요. 별도의 방열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공조기도 어때? 실외에서 다른 기계실에서 공기를 이미 조화해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지고 실내로 그냥 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열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58번에 난방 방식 중 방열체가 필요 없는 것은 4번 온풍 난방 이렇게 되겠죠. 자, 59번. 중앙식 공조기에서 외기 측에 설치되는 기기는 자, 공기조화기를 그려보자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외기가 들어와요. 아웃에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필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코일을 설치하죠. 이게 냉방 코일이 될 수도 있고 난방 코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가습기를 설치합니다. 에어와셔. 그 최종단에 송풍기를 설치하죠. 송풍기를 설치해서 이제 실내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겨울철에 살짝 예냉할 필요도 있고 또는 뭐 여름철에 계속 장치를 틀다 보니까 추워.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예열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다 코일을 설치하냐? 여기다가. 외기가 들어오는 전단에다가. 그래서 아웃에어가 들어올 때 최전에 가장 먼저 살짝 예열 또는 예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중앙식 공조기에서 외기 측에 설치되는 기기는 예열, 공기 예열기 1번이 되겠죠. 예열 또는 예냉이니까.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 공기 예열기가 됩니다. 자, 다음 60번. 보일러에서 상용 출력이란 해가지고 자, 요거는 전격 출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전격 출력 구하는 방식. 여기다가 쓸까요? 자, 전격 출력. 보일러에서의 전격 출력이라는 거는 난방부와 더하기 급탕부와 더하기 배관부와 예열부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전격 출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 지우면
상용 출력이 돼요. 상용 출력. 그럼 상용 출력 뭡니까? 상용 출력은 난방부와 더하기 급탕부와 더하기 배관부하.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상용 출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 전격 출력 있죠. 요거는 우리 에너지 시험 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 급, 배, 예로 외워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지. 전격 출력 해놓고 난급, 배, 예. 아, 이거는 전격 출력이구나. 그 다음에 상용 출력 뭡니까? 이것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난급, 배. 아, 얘가 상용 출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6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6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